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25편 백제사 그 못다한 이야기. 백제인들의 의생활을 중심으로 한 생활 풍습을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시 백제 사람들이 옷차림이 어떠했는지부터 살펴보기로 할까요? 진가를 내두 좌평으로 삼을 것이며 우두를 내법 좌평에, 고수를 위사 좌평에, 그리고 유기를 병관 좌평에 임명할 것이니 새로 관직에 오른 대신들은 심기일전하여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이요. 그리고 나라의 녹을 받아 살아가는 관리로서 재물을 받거나 도둑질을 한 자는 3배의 장물을 물게 할 것이며 한평생 금고형에 처하라는 영을 내렸으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국법을 엄히 준수케 해야 할 것이요. 대왕마마, 지난달에 신라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하기를 정했으나 신라에서 이에 따르지 않겠다 하니 다시 한번 사신을 보내야 할 것이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대왕마마, 화친 제의를 거절한 신라에게 본때를 보여줄 필요가 있사옵니다. 마땅히 군사를 내어서 응징해야 할 것이옵니다. 군사를 움직여서는 아니 되옵니다. 군사를 내어서 우리 백제의 힘을 보여줘야 할 것이옵니다. 백제의 제8대 임금이었던 고이왕 28년 무렵에 아마 앞에서 들려드린 것과 엇비슷한 내용의 어전회의가 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회의에서 거론된 내용이 아니라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차림새입니다. 중앙의 옥좌에는 물론 임금인 고이왕이 앉아서 회의를 주재했겠죠. 그리고 대소신료들이 관등에 따라 줄지어 늘어서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제의 임금은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모양의 허리띠를 두르고 어떻게 생긴 관을 썼으며 그 관에는 어떤 장식을 했을까요? 신발은 또 어떤 것을 신었을까요? 더불어서 조정의 벼슬아치들은 또 어떤 복장을 했을까요? 텔레비전 사극에 등장하는 삼국시대 귀족들의 옷차림 모양이나 색깔이 다양한데 그렇다면 관등에 따라서 옷 색깔 따위를 규정해 놓은 어떤 원칙이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부터 그런 의문점들을 풀어보겠는데요. 고이왕 28년의 조정회의의 풍경을 예로 든 것은 바로 그 시기에 고이왕이 백제 관리들이 복색 규정을 제정해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강릉대 의상디자인학과 김용면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고구려와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그 바지와 저고리를 입고 여자들은 그 위에 치마를 덧입고 포를 입고 신발을 신는데요. 머리에는 그 고깔형의 그 관모 기본형을 쓰고 뭐 귀걸이나 팔찌 등의 장신구를 하는 것은 거의 같았겠지요. 다만 그 지역적으로 남쪽이기 때문에 따뜻해서 옷감의 사용이 가죽보다 많았다든지 또 그 사만 지역이 이미 그 누에를 키울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견포라든지 이런 견직물의 사용도 많았을 것 같고 실제로 중국 사서인 북사 백제전을 보면 백제의 의복은 고구려와 대략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용문 교수의 얘기처럼 백제는 고구려와 자연 환경에 따른 생산물이 달랐기 때문에 옷의 재료에 해당하는 옷감의 경우 고구려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겠죠. 자, 그러면 백제 관리들이 복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할까요? 우선 관리들이 착용했던 옷의 색깔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백제는 벼슬아치들이 관등별로 대단히 짜임새 있는 규정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백제의 풍속사를 전문으로 연구해온 권태원 충남대 명예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백제가 신라와 같이 무슨 골품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충 그 북방에서 그 고구려나 부여계통에서 온 사람들이 주로 설계관 제1관료군을 형성해놨는데
달소서부터 나솔 과정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복식이 자색 복식을 입었습니다. 자색. 그 다음에 이제 제2관료군이 그 덕계인데, 덕이 언덕이란 덕자인데, 이제 높다는 그런 뜻으로 뭐. 근데 이 사람들은 비색 공복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관료층은 이제 그 청색이라고 하는데, 관리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착용하는 공복의 색깔을 이렇듯 벼슬의 서열에 따라 달리했다는 내용이 삼국사기 백제본기 고이왕 27년조에 올라 있는데, 바꿔 말하면 바로 그 시기에 백제가 체제 정비를 완료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부터 새로이 정한 대소신료들의 관위를 발표할 것이요. 내신 좌평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내두 좌평은 창고 관리의 업무를 맡을 것이며, 내법 좌평은 예의에 관한 일을, 위사 좌평은 병사 업무를, 조정 좌평은 형옥에 관한 일을, 그리고 병관 좌평은 지방 군사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게 될 것이요. 이들 육좌평은 모두 일품이고, 달솔은 이품이며, 은솔은 삼품이고, 덕솔은 사품이고. 아니, 지금까지는 좌부, 우부, 좌장 뭐 이렇게 나갔었는데 그것들이 없어지고 좌평이 된 셈인가? 그 나는 병사를 관장하는 병관자평에 임명됐는데 이 위사좌평이 하는 일은 또 뭐라고 했지? 어허, 그 위사 좌평은 중앙의 군사를 관장하고 병관 좌평은 지방 군사를 관할한다니까 그래. 나리, 이번에 소인은 덕솔에 임명됐는데 그 서열이 어찌 되는지요? 어허, 덕솔이면 4등급 벼슬이니 저기 저 뒤쪽으로 가서 자리를 찾아보지 그러는가? 여기는 1등급 좌평의 자리인데 어찌 이쪽에 와서 얼쩡거리는가? 예, 좌평어른. 관직의 체계가 정비되어서 귀족들이 관등이 처음 정해졌을 때 조정 중신들은 벼슬의 높낮이를 구별하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혼란을 겪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들 관료들이 위계질서를 한눈에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색, 즉 관리들이 착용하는 공복의 색깔에 대한 규정이었습니다. 6 좌평을 비롯하여 달솔, 은솔, 덕솔, 한솔, 나솔 등 1품부터 6품까지의 관리들은 자색 공복을 착용하고, 장덕, 시덕, 고덕, 개덕, 대덕 등 7품부터 11품까지의 덕계 관리들은 비색 공복을, 그리고 문독, 무독, 좌군, 진무, 구구 등 12품부터 16품까지에 해당하는 관리들은 청색 공복을 착용한다. 그 1품에서 6품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좌평부터 솔개 5간까지는요. 그 공복의 색깔이 자색이고 관식은 왕이 금을 꽂았을 때 은화를 꽂게 되어 있습니다. 그 띠의 색깔은 옷하고 같은 자색을 꽂았고요. 7품부터 그 11품까지 해당하는 사람들은 옷의 색깔이 비색, 그러니까 자색보다는 붉어도 조금 더 밝은 쪽인 것이죠. 그리고 은화 장식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띠의 색깔은 자색, 검은색, 적색, 청색, 황색 이렇게 5가지로 그 단계마다 자색이 더 위겠지요. 그러니까 자색이나 비색 등 붉은 계통의 옷을 입은 관리들이 청색 계열의 옷을 입은 관리들보다 그 직위가 더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왕을 비롯한 왕궁 귀족들이 자주색 물감을 들인 옷을 입는 전통은 고구려나 신라 역시 마찬가지였으며 멀리는 서양의 왕조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경향이었습니다. 자색하고 비색은 붉은 빛깔 계통입니다. 그 붉은 빛깔 계통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 그 서양에서 절대주의 시대 왕궁 귀족들이 입고 있는 것이 붉은 퍼플이라 해서 자색 이런 것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고귀한 빛깔로 보통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이런 영향이 좀 그 복식상으로 봐서는 있습니다. 이것은 뭐 빛깔이 그 다소는 차이가 있지만 신라도 그랬고 역시 고구려도 그랬고 역시 붉은 빛깔, 자색 빛깔
이런 계통의 최고의 관직 귀족계층 왕궁 귀족들이 이런 옷을 입지 않았냐. 로마 시대에는 이 색깔을 로얄 퍼플, 즉 왕궁 자색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당시에 자줏빛 물감을 들인 옷이 순금 가격과 맞먹을 정도였다 하니 귀족들의 자색 선호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뿌리가 깊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 백제 임금의 옷차림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삼국사기 제33권 잡지에 수록된 색복주에는 백제 임금이 자색포와 청금고를 입었고 머리에는 오라관을 썼으며 허리에는 소피대를 두르고 발에는 오라리를 신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자말이어서 얼핏 듣기에는 그 뜻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우선 김용문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고이왕 27년이면 260년이거든요. 그러면은 신라의 그 공복 제도보다도 2세기나 앞선 시기이기 때문에 계급에 따라서 그 옷의 종류를 다 정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앞서가고 있는 발달된 복식 문화를 백제가 영위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은요. 왕은 그 소매가 넓은 자색의 옷에 그 바지 청금고를 입고 가죽으로 만든 띠를 띠었는데요. 이때 가죽을 만든 띠의 색깔이 흰색입니다. 그리고 검은색 라로 만든 그 리라고 하는 신발을 신고 오라관이라고 하는 검은색 라로 만든 관에 금화 장식을 했던 것이죠.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는 이채롭게도 백제의 관직 체제를 정비하고 관리들이 옷 색깔을 등급별로 규정하여 선포한 직후인 서기 261년 정월 초하룻 날에 백제의 고유왕이 임금이 갖추어야 할 복장 규정대로 차려입고 등장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대왕마마 납시오. 대왕마마께서 갖춰 입으신 어복이 어느 한 군데 모자람이 없이 위엄과 기품이 서려 있사옵니다. 오, 그래요. 고이왕 28년 봄 정월 초하루에 왕은 자줏빛의 소매가 넓은 도포와 푸른 비단 바지를 입고 검은 비단으로 만든 관을 썼는데 금꽃으로 그 관을 장식했으며 흰색 가죽띠를 두르고 검은 가죽신을 신은 차림으로 남당에 앉아서 정사를 보았다. 이제 백제 임금의 차림새가 어느 정도 상상이 되십니까? 왕을 비롯한 귀족들의 차림새가 이렇듯 화려했던 데 비해서 평민, 즉 일반 서민들의 경우 붉은 옷과 자줏빛 옷을 입을 수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평민들은 채색을 하지 않은 배 옷감으로 지은 옷을 입고 다녔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흰색 하면 하층민인 평민을 상징하는 색으로만 인식돼 왔는데 그렇다면 백제 임금은 어째서 허리에 소피대, 즉 흰색 가죽띠를 둘렀을까요? 태양이 떴을 때 그 하늘에서 부서지는 그 흰빛을 숭상하는 태양을 숭상하는 민족에게 있어서 왕이 그 색을 가져다가 띠를 했지 않았을까. 우리가 흰색이라고 하면 무조건 그 평민들의 색깔이라고 하는 거에서 조금 벗어나서 흰색은 굉장히 순수하고 맑고 우리 민족 정말 그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숭상되어 왔던 기본 색깔이기도 하지만 그 하늘을 우러러보는 민족에게 있어서는 가장 고귀한 색이라는 점을 그러니까 평민들이야 옷감에 아무 채색을 하지 않아서 희게 보였을 뿐이고 임금 허리띠의 흰색은 태양빛이 부서지며 내리쬐는 색을 상징하는 흰색이란 얘기죠. 그런데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는 왕비를 비롯한 백제 여성의 복식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나라 시기에 편찬된 중국 사서 통전에는 백제는 그 의복이 남자는 대략 고구려와 같은데 부인의 옷은 도포와 흡사하여 소매가 좀 컸다. 이렇게만 기록돼 있어서 여성의 경우 어떤 색의 옷감으로 어떻게 만든 옷을 입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구려의 경우 북사라는 사서에 부인은 치마 저고리에 선을 더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백제 여인들도 치마 저고리를 기본 차림으로 삼았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백제 사람의 얼굴이나 옷차림이 구체적으로 묘사된 유일한 자료가 있습니다. 양나라 시기에 중국으로 찾아온 외국 사신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거기에 간단한 설명을 덧붙인 양직공도라는 화첩이 그것인데요. 이 화첩 중에는 백제 사신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문 교수는 양직공도에 묘사된 백제 사신의 옷차림이 중국 한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고구려의 바지는 활을 쏘기 위해서 기마민족이기 때문에 발목이 이렇게 모아지는 형태의 궁고라고 하는 바지였는데 양직공도에 입고 있는 그 사신이 입고 있는 바지는 바지가 밑이 그냥 그대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다만 넓게 그 선을 대고 있는 금직물로 만든 바지입니다. 거기에 그 저고리를 입고 포와 활을 신고 있는데 포도 그 장류에 해당하는 길지 않은 무릎을 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바지는 중국의 그 한나라에 해당하는 그 실크로드의 서역 남로에 있는 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같은 형태의 바지가 출토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양직공도의 백제 사신뿐만 아니라 일본 열도에서 건너간 외의 사신도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두 나라 사신이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태훈 교수의 얘기입니다. 6세기 초에 양나라의 그 사신을 간 사람들이 동아시아 지방에서 상당히 많은 나라가 갔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백제 사신하고 또 일본의 사신이 직접 그 기록과 그 다음에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백제 사신은 제대로 관복을 입고 상당히 의례적인 그런 복식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사신은 상당히 미약하고 나적 맨발로 갖고 그 다음에 복식 자체도 포류도 아니고 백제 사신의 경우 바지 저고리 위에 도포를 제대로 갖춰 입고 가죽 신발을 신은 모습인데 반하여 외의 사신은 한눈에 보기에도 허름한 차림의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을 하고 있어서 그 당시 백제와 외의 문명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백제의 복식 제도가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권태현 교수는 고구려와 백제의 복식이 처음에는 북방 기마민족의 영향을 받아서 호북 계통의 복식을 취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중국에서 조나라 전국시대 무령왕이라는 사람이 북방민족하고 전쟁을 해보니까 당할 도리가 없어서 항상 복식도 근본적으로 바꾸고 기마민족의 복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말 타는 그 습관도 이제 기르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복식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복식은 어느 계통, 뭘로 바꿨냐? 호복 계통으로 바꿨다. 호는 오랑캐호. 그렇게 말하자면 기마민족들이 입고 있는 호복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고습이라고 하는 건데 고습을 우리나라 말로는 사마치라고 합니다. 고습, 즉 사마치란 바지의 무릎 아래쪽을 묶는 방식을 말합니다. 본디 중국의 전통 복식은 소매와 바지통이 넓었는데 그런 차림으로 말을 타고 달리기에는 춥기도 하고 거추장스럽기도 했겠죠. 그래서 북방 오랑캐의 복식을 차용했고 고구려와 백제 역시 북방 기마민족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차림을 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또 하나, 중국의 전통 복식과 북방 오랑캐의 복식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옷깃을 여미는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당시의 저고리에는 단추가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고리의 깃을 겹쳐서 여민 다음에 허리띠를 둘렀다. 이때 저고리의 겉자락이 오른쪽을 향하는 여민 방법을 우임이라 하고 그 반대의 경우를 좌임이라 한다. 지금 우리가 양복을 입을 때 남자의 경우가 우임이고 여자는 좌임이다. 한복을 입을 때는 남녀 모두 우임으로 입는다. 오른손으로 활을 잡고 왼손으로 시위를 당길 때 만일 옷이 우임으로 여며져 있다면 화살 꽁문이나 시위줄이 옷깃에 거슬릴 수 있기 때문에 북방의 기마민족은 좌임을 했다. 당시 한족들은 유목민들이 좌임 풍속을 오랑캐 문화라고 비하했는데 제나라의 명재상 관중이 유목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두고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천하라에 관중이 없었더라면 지금쯤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는가? 나 역시 오랑캐 놈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피발좌임의 신세를 면치 못했을 것 아닌가? 피발좌임이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는 것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고구려의 고분벽화인 무용총의 수렵들을 보면 인물들이 온 매무새가 모두 왼쪽으로 여민 좌임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앞에서 거론했던 양직공도의 백제 사신은 우임을 한 모습입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달랐을까요? 고구려 시대에 그 여자나 남자의 의복을 복원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좌임하고 우임이 그 복식이 분명히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습에 대한 그 흔적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깃동도 뭐 한 것도 그 분명하게 이제 나타나 있고, 그래서 이런 그 문화가, 복식의 문화가 상당히 그 좀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 와서는 상당히 시대가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좌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충 크게 나누는 것은 우임과 좌임이라는 것은 5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냐.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는 백제나 고구려 모두 북방 유목민족의 영향을 받아서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는 좌임을 했었는데 장수왕이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하고 나서 중국 전통 복식인 우임을 받아들였고 백제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백제 사람들의 머리 모양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삼국지 위서동의전 변진조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곳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출생하면 곧 돌로 그 머리를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들의 머리는 모두 납작하다. 변진은 엄격히 말하면 백제의 영역이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반도의 중부 이남 지역에 편두의 풍습이 있었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백제에도 이런 편두 풍습이 있었을까요? 어린 나이가 나면은 그저 뭐 야만민족같이 돌 가지고서 말하자면 머리가 뒤로 나오지 않게 누른다는 얘기야. 압력을 가해서 머리가 평평하게 된다, 그런 얘기인데, 한국의 그 민족은 통계상으로 봐서 한강을 중심으로 내보니까 다 단두형이다. 단두랑은 뭘 얘기했냐면 이마에서부터 이 뒤 사이에 요걸 그 길인데, 그러니까 머리가 납작하다, 납작머리다. 요새 와서는 자꾸만 이제 뒷머리가 나오고 이런. 우리 민족은 일찍부터 머리 앞뒤의 최대 길이가 상당히 작다는, 다시 말해서 얼굴이 납작하게 생겼다는 형질 인류학상의 측정 결과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린아이의 머리를 그렇게 야만적으로 짓눌러서 억지로 만든 것으로 중국인들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아니, 가야 지역에서 편두의 습속을 증명할 만한 인골이 발견되기도 했다니까 그런 풍습이 실제로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편두가 있었다고 해도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만 한정할 수 없다는 것이 권태원 교수의 주장입니다. 만주원류고라는 책에서는 만주에는 옛날부터 편두하는 관습이 있어서 어린아이 때부터 기구를 통하여 머리 모습을 인위적인 편두형으로 만들었다. 이런 기록도 보이고 산동반도의 대문구 유적에서도 편두의 흔적이 있는 인골이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대문고 문화의 유적의 인고를 분석한 결과 후두부를 인공적으로 변형시킨 편두형 모습이 확인이 된 바가 있다. 이건 뭐 중국의 그 역사 보고서, 나는 오랫동안 그 중국의 저널 뭐 한 30년 보고 있는데 역시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옛날의 습관이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물적인 증거가 지금 자꾸만. 따라서 편두는 한반도 중부 이남 지역에서만 행해졌던 것이 아니라 일찍부터 동이 문화권으로 알려진 중국 대륙의 산동 지방에서부터 만주와 한반도에 걸친 문화권에 존재했던 생활 풍습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 권태원 교수의 주장입니다. 마한이나 백제 사람들이 몸에 문신을 했다는 중국 사서의 기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한에는 남자 가운데 때때로 문신을 한 사람이 있었다. 삼국지 위서 한전의 기록이 이러하고
남사 백제조에 올라있는 내용은 또 다음과 같습니다. 백제는 바다 건너 왜국이 가까이 있으므로 잠옷 문신한 자들이 많았다. 바다 건너 외와 가깝기 때문에 문신한 사람이 있었다는 식으로 표현함으로써 문신 행위를 해양 세력의 문화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해산물을 채취하는 중에 사나운 바다 동물이 나타나면 그들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몸에 문신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국 주나라 시대에 남방의 월국에서도 문신 풍속이 있었고 북방 기마 민족도 문신을 했다는 자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방에 파지리크라고 하는 그 알타이 계통의 민족이 있었는데 이 사람 여기에도 보면은 그 유물이 나왔는데 거기도 문신 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북방 민족인데도 역시 문신 몸뚱이 전체 다 문신을 했거든요. 알타이 계통의 그 기마 민족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파지리크라고 하는 그 유적이 나왔는데 거기 사람 시체가 나왔는데 시체에 보니까 온통 몸 전체가 문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남방민족만이 문신이 있었던 건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역사적으로 새로운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신에 대한 기록 역시 그것을 야만적인 해양 문화로 보려는 중국인들이 선입견이 영향을 미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에서 편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백제 사람들의 두상에 관한 얘기고 이번에는 백제인들의 또 다른 머리 모양, 즉 헤어스타일에 대한 얘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주소 백제전에 있는 관련 기록을 살펴볼까요? 백제에서 시집가지 않은 여자는 편발로 머리 위에 또아리를 들고 뒤로 한 가닥을 늘어뜨리는 것으로 꾸밈을 삼았으며 시집간 사람은 이를 두 가닥으로 늘어뜨렸다. 아가씨와 부인의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주서나 북사에는 결혼하지 않은 아가씨는 머리를 따가지고 한 가닥으로 늘어뜨리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양쪽으로 그 묶어서 위로 이렇게 따은 머리를 올린다고 했습니다. 6세기에 7세기에 만들어진 그 일본의 그 한의화라고 하는 흙 인형이 있는데요. 그 한의화에 양쪽 머리를 묶은 것을 미즈라라고 합니다. 저는 그 미즈라가 백제 시대의 그 양도 편발과 관계가 있다. 같은 것이 아니냐. 일본에서만 흙으로 만든 인형이 발견된 건 아닙니다. 1979년에 부여의 정림사지에서도 사람의 얼굴을 흙으로 빚어 구운 도용이 출토됐습니다. 그 도용들 중에는 머리를 두 갈래로 따았다가 틀어 올린 쌍계형의 헤어스타일을 한 도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문헌 자료가 틀리지 않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능산리에서 발굴된 백제의 금동 대향로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악인들의 모습도 새겨져 있는데요. 그 악인들이 머리 매무새에 대해서 김용문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그 기마인물상하고 5명의 연주를 하고 있는 악인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바지, 저고리, 포를 입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특별한 것은 특히 그 악인들의 헤어스타일인데요. 오른쪽으로만 머리를 모아가지고 한쪽으로 귀 근처에서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포 위에 두른 띠의 모습도 잘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악인들의 그런 헤어스타일은 후에 그 고려에서 나오는 우리가 그 추마개라고 하는 그 머리 모양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추마개란 머리를 한쪽 편으로 쏠리게 틀어 올려서 마치 그 형상이 말에서 굴러 떨어졌을 때의 머리 모양처럼 보인다 해서 붙인 이름이다. 한나라 때 제상 양기의 부인 손수가 장안에서 청나라 때까지 유행한 중국식 머리 모양으로 초창기에는 상류층에서 유행했으나 차츰 악인 등 연예계통에 종사하는 여인들이 이 머리를 했다. 고려시대 기녀들이 이 머리 모양을 즐겨 했으나 후대인 조선시대 선비들은 이 머리 모양이 단정치 못하다 하여 탐탁지 않게 여겼다. 백제 사람들의 복식과 머리 매무새가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백제인들이 중국인들과 견주어 다른 점이 일부 중국 사서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백제 사람들은 키가 크고 의복이 유난히 청결하다.
양서 백제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백제를 다녀간 중국인들이 자기 나라 역사서에다 이런 내용을 기록한 것을 보면 옷을 깨끗하게 빨아입고 자주 갈아입는 백제 사람들이 그들의 눈에는 신기하게 보였기 때문이죠. 중국 사서 여기저기에 고구려 사람들은 목욕하기를 좋아한다거나 목욕을 자주 한다 따위의 기록이 자주 눈에 띄는 것도 워낙 씻기 싫어하는 중국인들 눈에 고구려인들의 목욕 풍습이 이채롭게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같은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른 생활 풍속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왕마마, 소인 양나라의 사절단을 이끌고 다녀온 달술 부여장이옵니다. 오, 그래. 어서 오너라. 먼 길에 노고가 많았구나. 대왕마마, 절 받으시옵소서. 먼 중국 땅에 사신의 임무를 띠고 갔다가 몇 달 만에 돌아온 백제 관리가 임금에게 절을 올립니다. 그런데 백제 사람들은 어떤 모양으로 윗사람에게 절을 했을까요? 고구려하고는 달랐을까요? 백제의 언어와 복장은 고구려와 대개 같으나 걸을 때 두 팔을 벌리지 않는 것과 절을 할 때 한쪽 다리를 펴지 않는 것은 고구려와 다르다. 양서 백제전의 기록은 이렇고 백제인들이 절을 하고 뵙는 예를 갖출 때에는 두 손을 땅에 짚어서 공경을 표시하였다. 주서 백제전의 내용은 또 이렇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한쪽 무릎을 땅에 대고 다른 쪽 무릎은 굽히지 않고 뒤로 쭉 빼는 자세로 절을 했던 반면에 백제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큰 절을 하는 모양으로 두 손을 바닥에 짚고 예를 표했다는 얘기입니다.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는 백제보다 훨씬 기마 민족이고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항상 몽골에서도 절할 때 보면은 발을 세우고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로 절을 합니다. 근데 이제 농경사회에 오게 되면 이제 그렇게 양발을 다 할 수 있는 절의 형태로 바뀌지 않았나. 그리고 생활 자체도 저희는 지금 온돌 생활을 하지만 그 고구려는 좌식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생활 자체가 유목민족에 있어서는 집이나 땅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머무는 곳이 내 집이고 내 땅이기 때문에 북방 기마민족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고구려의 경우 절을 하는 자세가 비상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뛰쳐나갈 수 있는 자세이지만 안정적인 농경사회를 이루었던 백제의 경우 절하는 자세에서도 느긋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인사법 이외에 주서 백제전에 수록된 백제의 생활 풍속 내용을 덧붙여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백제의 형벌은 모반하거나 전쟁에서 퇴각한 자 및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참수형에 처하였다. 도적질한 사람은 유배시키고 도적질한 물품의 배를 징수하였으며 부인으로서 간통죄를 범한 경우 남편 집의 계집종으로 삼았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절차는 대략 중국과 같았다. 백제의 생활 풍속 중에서 우리의 문헌 자료나 고고학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은 초상이 났을 때 치르는 상례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영왕릉의 묘지석이 발견됨으로써 백제의 왕이 죽으면 3년상을 치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문영왕릉 묘지석의 내용은 이전에 소개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빈예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빅예라는 게 있습니다. 빅예. 그 빈궁이라는 게 있고 하나의 건물을 왕과 왕비가 이제 죽으면은 급흥하면은 하나의 그 가건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매셔 놓는 겁니다. 매셔 놔서 3년 동안 3년이라고 그러지만 만 3년은 아니고요. 2년 7개월 후에 말하자면 빙장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그 시체를 파묻지 않고 그 무덤에다 파묻지 않고 건물에다가 매셔 놓는 겁니다. 그걸 빈장이라고 합니다. 빈장. 그러다가 3년 가까워 된 해에 날짜를 잡아서 땅으로 정식으로 갖다 파묻게 되는 거죠. 시신을 빈궁이라고 불리는 가건물에 두었다가 2년 7개월쯤 후에 무덤 속에다 정식으로 매장을 했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기겠죠. 그 사이에 시신은 모두 부패하여 뼈만 남았을 텐데
그렇다면 죽은 이의 뼈만 추려서 관에 놓고 장사를 지냈을까요? 일반인은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적어도 왕과 왕비는 달랐습니다. 문영왕의 부인인 왕비가 죽었을 때 그 빈장을 치렀던 유적이 공주의 정지산에서 발견되었는데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문영 왕비의 그 빈장했던 그 유적이 발견이 됐는데 정지산이라고 거기에 보니까 틀림없이 그 항도 고정이 있고 굴을 만들어 놨는데 옛날에 얼음을 간직한 장빈고랄까 얼음을 간직하는 곳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왕이 아닌 다음에 감히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썩을라 그러면 얼음 갖다 놓고 이제 그래서 유지를 해서 빙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귀족이나 일반 서민층들은 감히 생각도 못한 일이죠. 얼음 저장 시설을 따로 만들어서 시신이 상하지 않도록 3년 동안 드나들면서 관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까지나 왕과 왕비의 경우이고 일반인의 경우에도 3년상의 풍습을 지켰는지 여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동해의 무천 등은 추수감사제를 겸한 대표적인 제천 의식으로 널리 알려졌는데 백제에는 이런 제천 행사가 베풀어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권태훈 교수는 백제의 경우 만의 소도 신앙을 물려받아서 소도에서 제를 지내는 그 제천 행사가 백성들이 함께 즐기는 추수감사제의 역할을 겸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보통 5월 달에 지냈는데 5월 달에는 파종하고 벼씨를 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밭을 논을 메고 뭐 이런 식인 거. 그러니까 앞으로 파종했으니까 앞으로 농사 좀 잘 짓게 해주시오 이런 것이고 또 10월 달에는 추수감사절에서 고맙습니다 하는 거 두 가지를 했습니다. 5월 달하고 10월 달. 그러니까 5월 달의 행사가 나중에 단오라로 이렇게 변경이 된 거고 정식으로. 그렇게 이런 사만사에서 특히 마한사에서 이걸 했다니까 그런 행사가 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밖에 없고 사실은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백제의 군사들이 전투에 임했을 때 어떻게 무장을 했을까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는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기사의 풍을 중히 여겼다고 중국 사서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백제군의 무기로서 궁, 전, 도, 삭이 있었다고 적고 있는데 궁은 활이고 전은 화살이며 도는 칼이고 삭은 창이다. 아울러 송서 백제전을 보면 서기 450년에 백제의 비호왕이 송나라에 박물을 바치면서 요노를 달라고 요구하자 송나라에서 들어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요노란 허리에 차는 휴대용 쇠뇌로서 여러 개의 화살을 한꺼번에 쏠 수 있는 활의 일종이다. 기사의 풍을 중히 여겼다는 것은 유사시에 기병 전투가 자주 있었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백제는 초기부터 기병을 동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조왕 10년 겨울 10월 왕은 친히 날쌘 기병 100명을 거느리고 봉현으로 나가 백제 군사를 구원하니 말갈의 군사들이 이를 보고 물러났다. 뿐만 아니라 성왕 때는 폐수를 사이에 두고 벌어진 고구려와의 전투에 보병과 기병 1만 명을 동원하여 승리했다는 기록도 보입니다. 앞에서 거론한 바 있는 금동 대향로에는 상단 뚜껑 부분에 말을 탄 군사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데 권태훈 교수는 거기 새겨진 말이 갑기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갑기라는 게 무엇일까요? 갑기라는 게 있습니다. 갑기라는 게 말도 얼굴도 가리고 엉덩이도 말하자면 가리고 이런 말에도 말하자면 일종의 그 갑옷 비슷하게 입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고구려에는 벽화에는 나와 있죠. 그런 게 백제도 뭐 틀림없이 백제 초기서부터 온조왕서부터 그저 말 가지고 기마전을 많이 했다고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역시 기마민족인 전통이 백제의 거장 그 전승이 됐기 때문에 그런 그 개국을 하는데도 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료들을 통해서 백제가 초기부터 전쟁을 수행할 때 기병들을 양성해 잘 활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백제의 무기들을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만
그런 무기들이야 다른 나라에도 다 있는 것들이고 중국이나 다른 민족에 비해서 백제나 고구려만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무기는 없었을까요? 권 교수는 주저없이 맥궁이란 활을 추천합니다. 부여, 고구려, 백제 모두 예맥족의 후예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맥족이 만들어 사용하던 활이 바로 맥궁입니다. 나는 양나라 황제의 명을 받고 백제에 온 사신입니다. 백제 무사들의 활솜씨가 뛰어나다는 소문을 익히 들었는데 나도 한번 쏘아볼 수 있겠소. 좋소이다. 먼저 쏘시지요. 우리 백제활로 쏘겠소. 아니요. 양나라에서 올 때 가지고 온 내 활을 사용하겠소. 좋으실 대로. 우선 관역을 마치는 내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화살을 얼마나 멀리 날려 보낼 수 있는지부터 겨뤄볼까요? 그것도 좋소. 그럼 내가 먼저 쏘겠소. 저기 저 언덕의 소나무까지는 미처 이르지 못했구려. 이번에는 내가 쏘겠소. 아니, 무슨 활이 그렇게 생겼소? 크기도 작을 뿐더러 활줄을 잘못 매서 거꾸로 매놓은 것 같은데. 아니요. 중국 사람들이 보면 줄이 거꾸로 맨 듯 보이겠지만 우리 백제 사람들이 보면 바로 맨 것입니다. 자, 그럼 잘 보시오. 호호, 활이 거꾸로 휘어지는군. 아니, 저럴 수가. 화살이 소나무 언덕을 넘어서 사라져버리지 않았소. 거참 대단합니다. 이 활의 이름이 대체 무엇요? 맥궁이라고 하지요. 중국이나 일본 같은 는 직궁이라 해서 그냥 활을 그대로 그냥 구부리지 않고 그러는데 이 맥궁이라는 것은 활을 갖다 까꾸로 이렇게 휘어가지고서 거기다가 활줄을 맨다 이겁니다. 뭐 대강 활 쏘는 분들은 그 기본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우리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 활을 까꾸로 휘어가지고서 거기다가 활줄을 맨다. 그러면 이게 활 전체의 길이는 짧지만 일본이나 그 중국에 비하면 짧지만 굉장히 그 힘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맥궁이라고도 하고 단궁이라고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맥궁, 일명 맥궁, 일명 이제 단궁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 활이 고려서부터 엄청나게 그 좀 효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굽어 있는 활에다 줄을 매서 만든 맥궁은 시위를 당길 때 반대편으로 휘어지기 때문에 고든 활보다 탄력이 훨씬 더 강할 것은 자명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백제의 특산물 하나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백제무왕 27년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명광계를 바치고 고구려가 길을 막아 당나라에 조회하지 못하게 한다고 호소하였다. 당나라 고전은 삼기상시 주자사를 보내어 백제와 고구려를 달래어 원한을 풀도록 하였다. 백제무왕이 당나라 고주에게 명광계를 보냈다고 했는데 밝을명 빛광 갑옷계자를 쓰는 명광계는 백제에서 만든 갑옷입니다. 신당서에 의하면 당나라 장군 이적이 요동성에서 고구려와 공방을 벌일 때 백제에서 보낸 금칠을 한 그 갑옷이 햇빛에 빛이 났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갑옷이 각광을 받은 것은 갑옷 자체보다는 갑옷을 금빛으로 반짝거리게 한 그 황칠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황칠이 어디에서 났을까요? 통전 백제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백제국 서남쪽 바다에 섬이 3개 있는데 황색의 칠을 채취할 수 있는 나무가 있다. 이 나무는 소우수, 즉 작은 쌀이나무와 유사하나 그것보다는 크며 6월에 즙을 채취한다. 이것을 기물에 바르면 황금색이 되어 눈이 부시다. 이 나무를 다른 이름으로 황칠을 만들 수 있는 즙을 채취할 수 있다 해서 황칠수라고도 부르는데 백제국 서남쪽 바다의 세 섬은 전라남도 해남군에 있는 작은 섬과 완도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당나라에서는
황치를 계속 요구하게 되었겠죠. 책 제왕부라는 사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 태종은 백제의 사신을 보내 그곳에서 금치를 채취하게 하여 돌아와서 철갑에 칠하도록 하였는데 모두 황자색으로 빛이 났으며 황칠수를 보내달라는 중국의 요구는 백제 시대뿐만 아니라 고려와 조선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나무에다가 칠하면은 낚아칠하는 거 같이 아주 눈이 부실 정도로 그냥 아름답게 그냥 비친다는 얘기입니다. 황칠수라는 나무에서 나온 그 즙이죠, 즙이. 그래서 나중에 중국에서는 말입니다. 고려 시대도 보면은 계속해서 조공을 바쳐라고 나오거든요. 그런 게 이제 고려사에도 그런 게 나와 있고. 그런 게 이제 심지어는 그 조선 시대도 그렇고 조선 시대 거정 내려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도 여기 이제 하남이나 여기 완도에 사는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나무는 한정이 됐는데 계속해서 정량을 바치라. 그래서 나무가 없으면 더 이상 황치를 바치라 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현지 주민들이 일부러 뽑아내고 베어내고 해서 나무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최근까지도 제주도에서는 그곳 방언으로 니난이라고 불리는 황칠이 전승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구려의 고분인 각저총 벽화에 보면 두 사람이 씨름을 하는 흥미로운 풍속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두 선수가 지금의 삿박격인 띠를 잡고 겨루는 모습이 오늘날을 씨름하는 모습과 흡사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제에서도 씨름을 하지 않았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삼국사기 등 우리 문헌 기록에는 백제 사람들이 씨름을 즐겼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 서기를 보면 황극천왕 시기 기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백제 사신 대자평 지적과 그의 아들 달솔 아무개, 은솔 군선 등에게 조당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그 잔치판에서 한바탕 씨름이 벌어집니다. 씨름 잘하는 장정들을 대기하라 했는데 어디 있느냐? 빨리 나와서 자세를 취하거라. 자, 그럼 시작하여라. 교기가 건장한 장정에게 명하여 자신의 앞에서 씨름을 하게 하였다. 지적 등의 사신 일행은 잔치가 끝난 뒤에 물러나와서 교기의 문전에 절하였다. 정리해서 설명하자면 지적이라는 백제 사신이 왜 갔고 외국의 조정에서 백제 사신 지적을 환영하는 잔치를 베풀어 주었는데 교기라는 사람이 장정들을 입장시켜서 한바탕 씨름을 하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교기라는 사람은 먼저 외국에 가 있던 백제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서기에는 의자왕의 동생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기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일본에 가서 씨름을 가르쳐 주었다는 얘기죠. 씨름이 이제 그 일본 말로는 스모라고 그러는데 그 스모를 한자로 상박이라고 그러거든요. 상박. 그래서 이제 힘께나 있는 사람을 시켜서 말하자면 이것을 씨름을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기가 거나 이제 힘센 사람을 시켜서 씨름을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그 일본에 가 있는 왕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 씨름은 백제에서 가져간 씨름이다. 그래서 일본이 점점 보급이 돼서 일본의 하나의 말하자면 국기가 되다시피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국기가 된 것은 어느 시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시 그 씨름의 그 전례는 백제다. 그러니까 원래 전례는 고구려고. 지금까지 백제인들의 생활 풍속을 의생활, 즉 복식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보내드린 프로그램을 통해서 백제인들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지난날 백제인들이 남긴 문화를 새롭게 해석해서 오늘날에 그리고 미래에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김용문 교수는 문영왕릉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는 당장에 그 모습을 본따서 활용해도 좋을 것들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문영왕릉에서 출토된 그 왕비의 목걸이에 7절, 9절 목걸이, 그러니까 7마디 또는 9마디로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다 착용해도 예를 들면 뭐 검은색 폴라 같은 세타에다가 위에 하면 뭐 그게 옛날 백제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현대적이고 굉장히 기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